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먼저 경기도 김포에 있는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70대 남성이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었는데 이 남성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니까 집 안에서 시신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이제 그 가해자 연령을 고려했을 때 가장 그 전형적인 그 노인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난 18일 아침 7시 20분에 예. 75세 남성 하 씨가 이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김포 운양동 소재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찌르고 자기 차량으로 그 도주를 했다가 6시간 만에 고양시 모텔에서 검거됐는데요. 예. 이 경찰은 이 하 씨를 추적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거주지를 수색을 해 보니까 이 하 씨 집 거실에서 예.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서 살해된 전 부인 60대 여성의 시신을 범행 당일 낮 12시에 발견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조사 결과 이제 이 60대 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전날인 17일 오전 10시 50분에 살해가 된 상태에서 방치된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예.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그런 상태이긴 했지만 둘이 같이 동거를 했고, 이혼했는데 한 집에 같이 네, 살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좀 뭐 정상적이진 않은데 예. 같이 동거를 했고 자녀들하고는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하 씨는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전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은 전체를 살해한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급을 갖다가 이제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예. 범행 동기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처는 이 남성이 붙잡히기 전날에 살해를 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이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구속 전에 피의자 신문을 하잖아요. 여기 영장실질심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이 하 씨를 경비원 그 살인 미수 혐의로 이제 긴급 체포했다가 예. 그리고 이제 이어 나타난 그 전처 살인 혐의로 추가 적용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 원래 이제 그 인천지법 그리고 부천지원에서 열릴 그 영장실질심사에 이 하 씨가 처음에 나오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결국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서류 심사를 통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발부를 했고 현재 이제 구속된 상태입니다. 예. 지금 교수님 옆으로 나가고 있는 자료화면은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게 아니라 이제 붙잡혔을 때 모텔에 있다가 붙잡혀서 경찰에 압송될 때의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때 태도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취재진을 향해서 반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 태도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예. 준비했거든요.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비원에게는 왜 흉기 휘둘렀습니까? 할 말 없으신가요? 왜 살해하신 겁니까? 전처와 다툼이 있었나요? 예, 이제 뭐 연령으로만 보면 그 75세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 아들뻘이잖아요. 반말을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라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물론 뭐 연령차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본인이 이제 엄청난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상황에서 예. 언론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퉁명스럽게 반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행동이 뭐 본인의 어떤 성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범행에 대해서 자기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확신을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도요. 예, 그렇습니다. 전 부인을 살해한 뒤에 집에 그대로 둔 채로 외박한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시 돌아와서 경비원에게 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비원에게는 흉기를 왜 휘두른 건가요? 이거는 이제 자신이 계획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하 씨가. 경비원에게 이제 경비원을 해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네, 평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것에 예. 대해서 시정을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시정되는 것이 안 보여서 자기는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아내를 살해하고 난 그 다음 날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경비실로 직접 찾아갔는데 경비원의 진술에 의하면 아침에 있는데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가 뭐 무슨 운동하느냐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흉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도 한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요. 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막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얼굴의 턱 부위와 손 부분이 이제 그
부상을 입었는데 119로 실려갔는데 지금 뭐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하씨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어서 시정이 안 돼서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경비원 같은 경우는 왜 자신이 공격을 당했는지 전혀 납득을 갖다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의 진술이 상당히 엇갈리죠. 엇갈리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둘 중에 한 명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비원의 진술에 따르면 뭐 말다툼이 있어서 뭐 그렇게 흉기에 상처를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은 당했다.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경비원을 향해서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만 전 부인을 살인한 데에 대해서는 우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게 맞았던 걸까요? 왜냐하면 이게 우발적이면 바로 이제 두려우니까 신고도 본인이 뭐 자수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도망갔잖아요. 그게 이제 상식이죠. 예. 지금 이제 이 하씨 같은 경우는 자백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찰에서는 전처 살해 이유가 너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말이 안 맞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발적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 어떤 진술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 신고를 하지 않고 예. 그 시신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바로 또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7시 20분에 이 경비원을 공격을 했는데 추정컨대 아마 교대 시간 이후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비원을 불시에 뭐 그 상황에서 그 시간에 찾아가서 공격한 것은 예. 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진술 신빙성에 상당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어서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혹시 전 부인 살해와 경비원을 해치려고 시도했던 두 사건이 연관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경찰은 일단 그 뭐 연관성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서 수사를 하고 있긴 있지만 예. 또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관성 조사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너무 이상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 가능성을 분석하건대 예를 들어서 뭐 아내를 살해하고 난 뒤에 이렇게 된 바에 차라리 평소에 불만이 있던 사람을 공격하자 이렇게 공격을 했을 수도 있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문이 가는 것이 과연 아내를 어떤 그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는가 그 여부 그리고 이제 또 이 하씨라든가 이 그 아내 이 두 사람이 이 아파트에 어느 정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비원 이분이 그 피해자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아내를 전혀 모른다라고 강하게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추가적인 어떤 경찰의 자세한 그 수사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발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붙잡힌 피해자의 경우에는 워낙 그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씩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집단 성폭행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정준영 씨 엊그제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꽤 흘러서요. 만기 출소라는 게 이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5년을 다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혐의로 살게 된 거죠? 이 정 씨 같은 경우는 2016년 1월 그리고 3월에 강원도 홍천과 그리고 이제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그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이제 일단 기소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5년 말에 연예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단톡방에 몰래 촬영한 여성들의 불법 영상물들을 갖다가 전송을 했었고요. 또 이제 2019년에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라고 있었죠. 예. 그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단톡방에서도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들을 갖다 공유한 혐의로 이제 그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요. 이 재판에서는 이 정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그 성폭행 그 혐의에 대해서는 이게 합의된 성관계다라고 주장했고요. 예. 또 이제 성폭행 혐의를 그 뒷받침할 수 있는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이 됐기 때문에 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예. 재판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징역 6년 그리고 2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결국 2020년 9월에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5년 실형이 선고가 되고 예. 목포 교도소에서 이제 쭉 그 복역을 하다가 지난 19일 날 출소를 했는데
단 이제 신상 정보 공개라든가 또는 뭐 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받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이제 사실 정준영 씨의 경우는 그 남녀노소,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참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었고, 그렇죠. 팬들도 많았고, 네. 그런 연예인이 성범죄를 저질러서 세간에 준 충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래서 성범죄자이기 때문에 출소하면 이제 신상정보 공개 명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아, 그게 이제 없어진 이유는 사실 이제 그 여성가족부하고 이제 그 법무부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잘 아시는 성범죄 알림이 사이트가 있어요. 예. 거기에 지금 정보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검찰의 보호관찰 처분 요청을 법원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기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 씨 예. 같은 같은 경우는 신상 정보 공개라든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피한 상태고 대신에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는 모든 프로필이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앞서 버닝썬 게이트 말씀해 주셨는데 연루됐던 그 공범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네. 거기에 연루됐던 일부 연예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연예인들이 이제 그 정주영 씨처럼 복역하고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뭐 공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아,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우리가 예.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정준영 씨하고 이제 단톡방 멤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고 2021년에 출소한 그 가수 최종훈 씨 있습니다. 예.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성범죄 알림이에 등재가 되지 않았고요. 또 이제 집단 성폭행에 가담을 하진 않았지만은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 뭐 승리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예, 빅뱅 출신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매매 알선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를 했습니다. 예. 그 승리 역시 신상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는데 단 한 사람 고영욱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예.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았기 때문에 신상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이 돼서 실제로 이제 이 알림이 사이트에서 거주지, 즉 2018년에서부터 2020년 동안 약 3년 동안 조회하고 전자발찌도 착용을 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기준이라는 게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가 보죠. 아,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대상이 강간과 추행죄, 그리고 이제 그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예. 현실적으로 이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라든가 판사 재량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 이유는 이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지금 이제 혹시 이제 재판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예. 재범 우려성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공개가 되지 않는데요. 실제로 이제 법원이 신상 공개, 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를 해버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이 그 신상 공개 여부라든가 제명 이런 예. 것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구체적인 기준들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성범죄가 대표적인 사회의 해악 범죄로 꼽히잖아요. 이제 국민의 법감정과도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심 잘 들었습니다. 네.